줄 서는 건 죽어도 싫은 한국인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손바닥만한 쿠키 하나가 10,000원에 팔리는데도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더 이상한 건 정작 그 쿠키를 파는 사장들조차 이게 왜 이렇게 팔리는지 모르겠다 고 말한다는 점이죠. 2024년 말부터 한국을 강타한 두쫑쿠 열풍. 겉보기엔 단순한 디저트 트렌드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대의 소비 심리와 경제 상황, 그리고 SNS 문화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과연 이 작은 쿠키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이렇게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맛 때문에 뜬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2024년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이때 한국의 디저트 시장에는 한 가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바이 초콜릿의 폭발적 인기였죠. 두바이 초콜릿이 SNS를 통해 유행하면서 한국의 디저트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보는 맛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화한 거죠. 특히 당시 영상과 사진 중심의 식문화는 시각적 자극과 질감 강조를 극도로 선호했습니다. 끈적하게 늘어나는 치즈, 쫀득하게 씹히는 떡, 그리고 쫙 갈라지는 초콜릿까지. 이런 텍스처가 바로 콘텐츠의 핵심이 된 시대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유튜브 쇼츠 같은 짧은 영상 플랫폼이 주류가 되면서 3초 안에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하는 경쟁이 치열해졌죠. 이런 환경에서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비주얼이 곧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완벽한 조건들이 만나면서 두쫑쿠 같은 인스타그래머블한 디저트의 탄생 배경이 마련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쿠키가 어떤 음식인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두쫑쿠라는 이름부터가 흥미롭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줄임말인데 사실 이 디저트는 엄밀히 말해 쿠키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한 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카다이프라는 실처럼 가는 반죽에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고 그 안에 마시멜로나 코코아 등 다양한 필링을 넣어 만듭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독특한 식감이 핵심이죠. 하지만 두쫑쿠의 진짜 매력은 맛보다 보는 재미에 있었습니다. 반으로 갈랐을 때 속에서 끈적하게 늘어나는 크림과 필링들의 모습이 바로 SNS 콘텐츠의 완벽한 소재였거든요. 릴스나 숏폼 영상에서 그 순간을 포착한 영상들은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바이럴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쫑쿠를 사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영상 찍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영상만 찍고 실제로는 먹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후문이죠. 이렇게 보면 두쫑쿠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SNS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상품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이런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쫑쿠가 왜 어떻게 이렇게 뜰 수 있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실 성공한 트렌드에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요소들이 숨어있거든요. 두쫑쿠 열풍의 시작점을 추적해보면 결국 소셜미디어로 귀결됩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서 먹방과 릴스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촉발했죠. 특히 초기에 몇몇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두쫑쿠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먹방 유튜버들의 이거 진짜 맛있다, 줄 서서 사 먹을 만하다 는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FOMO 현상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셀럽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 두쫀쫄 관련 포스트를 올리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나도 빨리 먹어봐야겠다는 조급함이 퍼져나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맛보다는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줄 서서 기다렸다, 드디어 구했다, 품절되기 전에 겨우 샀다 는 식의 스토리텔링이 오히려 더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발휘했죠. 결국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두쫑쿠를 꼭 경험해야 할 트렌드로 포장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이 어떻게 실제 구매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두쫑쿠 열풍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인위적 희소성이었습니다. 많은 카페와 베이커리에서 매일 소량만 생산해서 판매했고 이로 인해 연일 품절 사태가 벌어졌죠. 오전에 문을 열면 2시간 만에 동나고 오후에 가면 오늘분은 다 팔렸습니다 라는 안내문만 남아있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했죠. 오픈런 문화도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런 모습들이 다시 SNS에 올라가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쫑쿠 사려고 새벽 6시부터 줄 섰다? 는 게시물들이 바이럴되면서 오히려 이런 경험 자체가 하나의 인증샷 소재가 되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희소성이 단순한 디저트 구매를 넘어서 일종의 경험 소비이자 인증 소비로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두쫑쿠를 먹는 것보다 두쫑쿠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SNS에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맛은 그냥 그런데 경험이 재미있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정말 맛은 별로였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한국의 음식 트렌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식감 중심의 문화라는 점이죠. 쫀득쫀득한 떡볶이, 쫙쫙 갈라지는 치킨, 끈적끈적 늘어나는 치즈 요리까지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질감과 식감에 민감합니다. 두쫑쿠는 바로 이런 한국인의 취향을 정확히 겨냥한 디저트였습니다. 겉은 바삭바삭, 속은 쫀득쫀득한 대조적인 식감이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텍스처와 완벽하게 일치했죠. 특히 질감 영상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쫑쿠를 반으로 갈랐을 때 속에서 늘어나는 크림의 모습, 씹을 때 나는 바삭한 소리,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질감들이 모두 영상 콘텐츠로서 완벽한 소재였던 거죠. 이런 보는 맛 요소는 실제 맛 이상의 만족감을 제공했습니다. 먹기 전부터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먹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소리와 질감을 통해 오감을 자극했으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특성이 먹방 문화와 완벽하게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두쫑쿠는 그냥 먹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보여주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쫑쿠를 혼자 조용히 먹지 않고
않고 누군가와 함께 혹은 카메라 앞에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사회적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두쫑크 현상을 단순히 맛있는 디저트가 유행한다로 치부하기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열풍에는 현대 한국 사회의 소비 문화와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거든요. 먼저 두쫑크는 단순히 맛 때문에 인기를 얻은 게 아니라 트렌드 참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코드가 된 거죠. 나도 요즘 뜨는 걸 안다. 나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다. 는 일종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MZ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SNS가 일상의 중심이 된 세대에게 인스타그램업을 한 경험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도구였으니까요. 두쫑크를 먹는 것보다 두쫑크를 먹는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셈이죠. 또한 이 현상은 소확행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큰 사치품은 구매하기 어렵지만 10,000원 정도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작은 특별함에 대한 욕구가 두쫑크 열풍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트렌드 참여는 일종의 사회적 연결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감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소속감이 두쫑크를 단순한 디저트 이상의 의미로 만들어준 거죠.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성공한 트렌드의 이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 지금까지 두쫑크 열풍의 긍정적인 면들을 살펴봤지만 모든 사회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열풍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민낯을 이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두쫑크 열풍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현실이었습니다. 주재료인 피스타치오와 카라이프가 모두 수입에 의존하면서 수요 폭증과 함께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죠. 피스타치오의 경우 평상시에도 비싼 견과류였는데 두쫑크 열풍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카라이프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죠. 그 결과 손바닥 크기의 쿠키 하나가 5,000원에서 시작해서 심한 경우 10,000원을 넘나드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디저트 가격 대비 2-3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가격 상승이 실제 판매 업체들에게도 부담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카페와 베이커리 사장들이 재료비가 너무 올라서 실제 이익이 크지 않다 고 토로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팔리는 것 같지만 원가 부담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성은 그리 좋지 않았던 거죠. 일부 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스타치오 함량을 줄이거나 다른 재료로 대체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품질 저하로 이어져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죠. 결국 두쫑크 열풍은 비싼 수입 재료에 의존한 트렌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두쫑크가 팔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밥집에서 파는 두쫑크, 이게 정말 정상일까요? 두쫑크 열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국 전역에서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디저트 카페가 아닌 곳에서 두쫑크를 파는 일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죠. 국밥집, 고깃집, 초밥집, 심지어 편의점까지 너도나도 두쫑크 판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처음엔 트렌드의 확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 참여가 아니라 본업의 매출 부진을 메우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업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두쫑크 같은 트렌드 아이템이 마치 구원의 밧줄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업과 전혀 다른 분야의 상품을 갑자기 판매하다 보니 품질 관리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속출했죠. 국밥 전문점에서 만든 두쫑크가 과연 디저트 전문점 수준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었을까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본업 대신 일시적인 트렌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금세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죠. 결국 두쫑크 열풍은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이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유행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니 참으로 흥미로운 시대가 아닐 수 없네요. 지금까지 두쫑크 열풍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모습 어떠셨나요? 단순해 보이는 디저트 트렌드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사회적 의미와 문제점들이 숨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들려주세요.